지금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속에 있는 것을 아시나요? 역사는 지나고 보면 갑자기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사실 잘 느끼지 못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나고 나면 이미 그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4차 혁명은 기존의 혁명과는 또 다른 대단히 혁신적이고 파괴적이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혁명일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밀리거나 서서히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이 처음으로 기계와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시기는 대략 1760년대부터 1840년대이고 처음 영국에서 시작해서 유럽 대륙 그리고 미국으로 확산하였습니다. 그럼 왜 하필 영국에서 시작됐을까요? 영국은 우선 풍부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석탄과 철광석이 많았고 이것은 증기기관과 기계 생산의 핵심 자원이었죠. 넓은 식민지 시장으로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원자재 공급과 제품 판매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된 정치와 상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즉,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였고 투자도 활발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뉴턴 이후의 과학혁명 분위기가 기술 응용으로 이어졌죠. 즉, 기술, 자본, 자원, 시장이라는 네 박자가 딱 맞았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이끈 구체적인 발명품과 사례를 보면 1769년 제임스 와트에 의해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증기기관이 발명되어 이것은 모든 산업에 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바로 기계혁명이었죠. 제임스 하그리브스는 여러 실을 동시에 뽑는 기계인 방적기 스피닝 제니를 발명하여 방직업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생산 속도를 10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에드먼트 카트라이트는 증기로 작동되는 방직기 파워룸을 발명하여 인건비 절감과 대형 공장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조지 스티븐슨으로 인해 철도 교통혁명이 일어나 원거리 이동 시간 단축과 물류 대변역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이었던 산업은 면방직 산업이었는데 가내수공업, 즉 사람 손으로 일하는 것을 공장에서 기계로 대량 생산하게 되어 인도산 면직물보다 영국 면직물이 더 싸지고 더 많이 팔리게 됩니다. 이런 기계의 발명은 사회구조 및 인간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선 경제구조 변화를 보면 공장제 생산이 등장함에 따라 분업화와 기계화가 이뤄지게 되어 생산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자연히 농업 중심이었던 사회는 산업 중심 사회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가가 성장하고 노동자 계층이 새롭게 형성되며 자본주의 확장이 이뤄지게 됩니다.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며 공장 노동자로 일하게 되고 맨체스터, 버밍엄, 리버풀 등 대도시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발전은 다른 한편으론 아동 노동과 저임금, 열악한 환경을 만들고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을 일하게 되는 노동과 인권 미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루다이트 운동이나 차티스트 운동 같은 노동운동의 씨앗이 싹트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가내수공업을 하던 여성들도 공장에서 일하게 되어 여성의 경제 참여가 증가하였으나 남녀 임금차별이 존재하였죠. 이런 산업혁명은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느리고 제한된 생산이 빠르고 대량의 생산으로, 가족 단위 생산에서 분업화된 공장제로, 지역사회 중심에서 도시 중심 생활로 자연에 의존하던 것이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게 되었던 것이죠. 1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인간 존재 방식 전체가 변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세끼를 먹고 있었는데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하루세끼를 먹게 되었다는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1차 산업혁명 이전 대부분의 농민들은 하루 두 끼를 먹었습니다. 아침 겸 점심 즉 이른 오전에 브런치를 먹었고 해질 무렵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중심의 삶이 해 뜰 때 일하고 해지면 쉬는 구조였기 때문이었죠. 시간이 절대적 기준이 아닌 자연의 리듬에 맞춘 삶이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공장 벨과 시계가 일상에 들어오고 일정한 교대제에 따라 움직이며 노동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쉬는 시계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루 세끼 식사 구조가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즉, 인간이 시계에 맞춰 사는 시대가 이때 처음 도래한 것이죠. 노동식사, 노동식사, 노동이라는 구조적인 생활 리듬,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 등 정해진 시간표에 따른 삶이 시작되고 시계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9to6 근무의 시작이었죠. 공장에서는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하루 세 끼를 먹는 문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유층은 이전에도 세 끼를 먹기도 했지만 노동 계층까지 전반적으로 확대된 건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가정 내 역할 변화도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남성, 여성, 아이 모두 농사에 참여하는 공동체적 삶이던 것이 남성은 공장, 여성은 가내공업을 하게 되고 이후 여성도 공장 노동자가 되기도 하죠. 아동 노동 문제도 본격화되어 아이들도 하루 10에서 14시간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농경시대에는 집이 곧 일터였죠. 밭, 농장, 작업장. 산업화 시대에는 집이 휴식 공간으로 바뀌고 노동 장소는 공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퇴근 문화의 기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시간 개념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던 것이 시계에 따라 일하고 쉬게 되고 계절의 흐름에 맞춰 일하던 것이 1년 내내 동일한 리듬으로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을 공동체 중심에서 도시와 기업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을 자연 중심에서 기계와 시계 중심으로 바꾼 시기입니다. 하루 세끼 식사는 그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이고 우리의 지금 일상은 이때 설계된 구조의 연장선상이에요. 증기기관이 중심 기술이었고 산업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꾸며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도시와 빈부격차, 노동 착취 같은 문제도 함께 있었고 이로 인해 노동운동과 사회개혁의 바람도 싹 텄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시대이며 인간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 왜 다시 혁명이 필요했을까요? 1차 산업혁명으로 기계화는 되었지만 여전히 생산 속도, 운송, 소비는 제한적이었어요. 이 틈을 뚫고 등장한 게 바로 전기, 석유, 내연기관, 화학기술입니다.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만들어 밤에도 일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다임러벤츠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 수송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벨의 전화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었습니다.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는 대량 생산 시스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즉, 자동차 생산 시간이 1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단축되고 가격은 낮아지고 대중도 구매 가능하게 되어 자동차 대중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동차만 바뀐 게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가 속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특히 전기는 공장 노동이 밤에도 가능하게 만들었죠. 도시의 야경이 탄생하여 상점, 거리, 극장 등이 불빛으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가정에도 전기가 들어오며 다리미, 전등 등 생활 편의 가전이 등장합니다. 1차 산업은 생산 중심이었다면 2차 산업은 소비사회의 시작입니다. 대량 생산 가격이나 소비자 계층 확대 현대 자본주의 모델의 기반을 이루게 됩니다. 노동자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계 다루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임금 체계가 제도화되죠. 산업별 분업화가 생기게 되어 작업자, 조립자, 감독자 등 역할이 분리되게 됩니다. 생활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지면 일을 멈췄던 것이 밤에도 조명이 켜진 도시에서 활동하게 되죠. 수공으로 일하던 방식에서 기계와 전기 동력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말과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자동차와 전차, 철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편지로 소통하던 것이 전화로 즉시 통화하게 되고 노동 중심의 삶에서 영화관, 쇼핑 등이 여가 문화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와 중산층의 탄생이 일어납니다. 자동차 덕분에 도시 외곽에 교외 주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산층이 생겨나고 가족 중심의 주택, 백화점, 쇼핑, 문화 소비가 일상화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 퇴근 후 쇼핑, 영화 보기, 전기불 아래 책 읽기 모두 이때 태동한 문화예요. 1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손을 자유롭게 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시간과 속도를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기, 자동차, 대량 생산, 그리고 소비자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바꾼 세상이며 디지털 문명의 탄생입니다. 왜 디지털 혁명이 필요했을까요?
2차 산업혁명까지는 물리적인 기계와 전기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정보량이 폭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와 저장, 통신 기술이 필요해졌죠. 그리고 이때 등장한 기술들이 바로 컴퓨터, 마이크로칩 앤 반도체, 인터넷, 파일 기기, 이메일, 웹사이트입니다. 처음 컴퓨터는 정부와 군사용이었으나 점차 기업과 학교로 확산하게 됩니다. IBM,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끌며 개인용 PC 보급이 이루어졌죠. 1981년 IBM PC가 생겨났고 1984년엔 애플의 매킨토시가 생겨나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도입, 마우스 앤 GUI를 이루게 됩니다. 인터넷은 1990년대에 웹브라우저와 이메일이 등장합니다. 1995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 뉴스, 커뮤니케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검색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때 처음 생긴 거예요. 이런 인터넷의 등장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정보 중심 사회가 도래한 것이죠. 노동 중심에서 정보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고 프로그래머, 데이터 분석가 같은 지식 노동자가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합니다. 기업도 공장보다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핵심 자산이 되게 됩니다. 일하는 방식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것이 사무실과 컴퓨터 기반 업무로 바뀌게 되고 손과 몸으로 일하던 것이 머리로 혹은 키보드로 일하게 되죠. 공장 같은 고정된 장소에서 일하던 것이 원격 근무, 이메일, 온라인 회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허문 혁명이에요. 인간의 생활 방식 변화도 일어납니다. 편지에서 이메일, 메신저, 실시간 화상통화가 이루어지고 국경 없는 소통과 전 세계와 즉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문화도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음날 집 앞 배송이 이뤄지게 되었죠. 디지털 콘텐츠의 확장으로 여가 생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CD, 비디오에서 스트리밍, 유튜브, 온라인 게임이 생겼고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으로 1인 미디어 시대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2차 산업혁명이 속도의 시대를 이뤘다면 3차 산업혁명은 실시간의 시대입니다. 즉 24시간이 연결되고 즉각 반응하는 사회인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정보 과잉, 디지털 피로감이라는 부작용도 함께 찾아옵니다. 기계가 인간의 팔과 다리를 대체했다면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머리와 언어를 디지털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거치며 정보를 다루는 능력, 연결을 활용하는 능력, 디지털 도구를 통해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게 됐죠. 그리고 이 디지털 혁명은 곧바로 다음 단계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집니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기계는 인간의 일을 대신할 뿐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고 창작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기계가 똑똑해지고 세상이 연결되고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이 마지막 혁명의 파도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4차 산업혁명일까요? 앞선 산업혁명들은 모두 인간의 근육, 머리, 정보 처리 능력을 기계가 대신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계가 사고 판단, 예측, 창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인지 능력에 도전하는 기술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핵심 기술들로 AI, 빅데이터 앤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양자 컴퓨팅 등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4차 산업혁명의 실제 사례를 볼까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챗GPT와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글을 쓰고 코드 짜고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하죠. 학생, 마케터, 개발자, 작가까지 AI와 함께 일을 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도 주행이 가능하며 수많은 센서와 AI가 실시간으로 운전자를 대신합니다. 핀테크와 무인화로 인해 무인 편의점, AI 은행 상담, 자동 결제 시스템이 등장하고 사람 없는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암을 조기 진단하고 맞춤형 약을 추천하며 웨어러블 기기로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핵심 원리로 연결되어 데이터 플러스 연결 플러스 학습입니다. 3단계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삶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는 AI와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인간은 창의성, 공감, 판단이 필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죠. 직업의 50%가 사라질 수도 있다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수없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의 재정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암기보다 문제 해결력이 더 중요해지고 AI와 협업하는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단순 소비자는 이제 프로슈머, 즉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개인 브랜드의 시대이며 1인 미디어가 부상하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계가 다 할 수 있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인간은 이제 기술을 도구로 쓰는 것에서 나아가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근육을 해방했고 2차는 시간을 단축했고 3차는 정보를 디지털화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시대이고 연결이 아닌 가치 있는 연결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도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다시 인문학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런데 왜 인문학이 더 중요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AI는 정보를 다루지만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AI는 방대한 지식을 빠르게 요약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가 왜 중요한지,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지? 같은 해석과 통찰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통찰은 철학, 역사, 문학, 윤리학 같은 인문학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한다면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건 인공지능이 절대 대답 못하는 철학적 질문이죠. 그리고 기술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해야 할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술은 빠르고 강력하지만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하는 건 인간의 몫입니다. 핵심은 기술의 윤리적 사용. 예를 들어 AI가 만든 딥페이크 영상, 허위 뉴스, 유전자 편집, 감시 기술 같은 문제는 윤리학, 정치철학, 법학과 같은 인문학이 개입해야 합니다. 즉, 기술은 도구이고 인문학은 나침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기계는 문장을 만들지만 감정을 이해하진 못해요. AI는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지만 인간의 감정, 서사, 상처 공감의 뉘앙스를 진짜로 이해하진 못하죠. 이런 감정과 인간 이해는 심리학, 문학, 종교, 예술, 역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문학 기반의 공감력, 표현력, 설득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는 기술과 인간 이해의 시대입니다. 즉, 기술이 계산, 분류, 예측을 한다면 인간은 그것을 해석하고 공감, 판단을 합니다. 기술이 정보를 정리해주면 인간은 그 정보의 의미를 탐색합니다. 기술이 실행 속도를 올려주면 인간은 그 방향성을 결정해주고 기술의 자동화에 대해서는 책임과 윤리를 설정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학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철학적으로는 기술 발전의 윤리와 방향을 고민하고 문학적으로는 인간 내면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역사적으로는 반복되는 실수와 흐름에서 현재를 성찰하게 해주며 예술적으로는 감정과 창의성으로 인간성을 지켜냅니다. 언어학, 수사학 측면에서는 말과 글로 타인을 설득하고 표현하는 힘을 줍니다. 다시 말해, 기술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면 인문학은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기술은 기계가 만들지만 세상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AI 시대의 또 다른 생존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AI 시대에 중요한 건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잘 활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인간의 경쟁력이 됩니다. AI 시대에 일반인이 꼭 키워야 할 능력을 살펴본다면 첫째, 문제 정의력, 즉 무엇이 문제인지 찾는 능력입니다. AI는 지시받은 문제는 잘 해결하지만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는 판단하지 못해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진짜 해결해야 할 게 뭘까? 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를 AI에게 주기 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 판단하는 능력이나 마케팅 캠페인에서 소비자 행동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힘 같은 것입니다. 둘째, 비판적 사고력, 즉
AI가 낸 답을 그대로 믿지 않는 능력입니다. 챗GPT나 AI 추천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는 늘 정확하거나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걸 검증하고 비교하고 의심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뉴스를 AI로 요약해도 출처, 의도, 논리 구조를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고 AI가 추천한 투자 정보나 건강 정보를 스스로 필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창의성 플러스 융합사고, 즉 낯선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연결은 잘 못해요. 감성, 상징, 직관 이런 것들은 아직 인간 고유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AI가 만든 디자인 결과물을 보고 새로운 콘셉트로 확장하거나 기존에 없던 상품 기획을 하는 것이죠. 책 읽는 향초, 감정 추천 음악 앱 같은 걸 말이죠. 넷째, 기술 활용 역량, 즉 기계를 몰라도 기계를 활용할 줄 아는 힘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아니어도 AI를 어떻게 쓰고 어디에 적용할지 아는 사람은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문서 요약, 마케팅 초안, 통계 분석을 AI 도구로 빠르게 처리하거나 노션 AI, 챗GPT, 캔바, 런웨이 등 툴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감과 소통력, 즉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 간 연결 능력입니다. AI가 감정을 흉내내긴 하지만 진짜 공감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인간관계, 리더십, 팀워크, 설득은 인간의 몫이에요. 예를 들면 고객의 불만을 처리할 때 공감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대화력, 협업 중 의견 충돌을 중재하는 리더십 같은 것을 말합니다. 결론은 AI 시대의 인간다움이 바로 경쟁력입니다.